쇼팽의 연습곡 12번은 흔히 혁명이라는 제목으로 불립니다. 곡 시작 부분부터 마치 쏟아지는 듯한, 파도치는 듯한 두 손의 성난 질주가 듣는 사람을 압도합니다. 쇼팽은 1831년 독일의 슈투트가르트에서 이 곡을 썼습니다. 쇼팽은 그해 고향인 폴란드 바르샤바를 떠나서 세계 음악의 수도로 불리던 오스트리아 빈에 정착해서 활동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때 바르샤바에서 당시 폴란드의 지배자였던 러시아에 저항하는 혁명이 일어났고 러시아 군대가 들어와서 혁명을 진압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쇼팽은 러시아의 말발굽에 짓밟힌 고향 소식에 분노하면서 이 곡을 써내려갔습니다. 당시 오스트리아는 러시아 프로이센과 함께 폴란드를 나눠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쇼팽이 가려고 했던 빈의 청중들은 반란의 땅에서 온 쇼팽에게 호의적이지 않았습니다. 쇼팽이 파리로 가서 활동하게 된 데는 그런 이유가 있었습니다. 역사상 수많은 예술가들이 자기의 조국이 처한 슬픔과 순환을 작품으로 형상화했습니다. 물론 음악가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1941년 여름, 독일 나치의 군대가 러시아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옛 러시아 제국의 수도였던 상트페테르부르크는 소련 정부에 의해서 레닌그라드라는 이름이 바뀌어 있었는데 이 도시도 가을이 되면서 결국 독일군에 의해 포위가 되어버렸습니다. 당시 소련을 대표하던 작곡가 쇼스타코비치는 레닌그라드에 살고 있었고 소련 정부의 지시로 레닌그라드를 빠져나와서 교향곡 7번을 써내려갔습니다. 이 곡은 이듬해 초연됐고 8월에는 포위된 레닌그라드에서도 공연이 열렸습니다. 이 공연은 확성기로 포위된 레닌그라드 전 시내에 방송됐습니다. 레닌그라드에서 식량 공급이 끊긴 시민들이 굶주려 죽어가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이 곡의 변주곡 형식인 1악장의 클라이맥스에서는 타악기의 연타 속에서 마치 기관총의 사격음과 전투기의 기총 솟아음이 들리는 듯 합니다. 하지만 쇼스타코비치 생전의 지인들이 전하는 바에 따르면 이 교향곡 7번의 1악장은 나치군의 침공에 분노해서 쓴 것이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쇼스타코비치는 나치 침공 이전에 이미 이 악장을 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 악장은 나치의 침공에 대한 규탄이기에 앞서서 나치와 스탈린의 억압 통치를, 공포 통치를 아우르는 전체주의의 공포에 대한 규탄이 됩니다. 스탈린이 죽은 뒤에 쇼스타코비치는 지인들에게 레닌그라드는 스탈린이 이미 파괴했다. 히틀러는 그 마무리만 했을 뿐이라고 말했다고 얘기합니다. 구소련 시절에 우크라이나의 작곡가인 발렌틴 실베스트로프는 마음속에 깊은 갈등에 빠져 있었습니다. 실베스트로프는 소련 당국이 강요하는 사회주의 리얼리즘에 영합하는 것이 싫었지만 서방 작곡가들의 급신적인 실험들도 마음에 들지가 않았습니다. 1968년에 소련이 체코슬로바키아의 민주혁명을 침공해서 진압하자 마음 깊이 상처를 입은 실베스트로프는 결국 작곡가 연맹을 탈퇴했습니다. 공산주의 체제의 예술가한테 연맹에서 탈퇴한다는 것은 사회적인 매장을 뜻했지만 실베스트로프는 이를 기꺼이 감수하고 작품을 발표하겠다는 희망도 없이 묵묵히 오선지를 채워나갔습니다.
이 작품들이 빛을 본 것은 구소련이 붕괴하고 우크라이나가 독립을 이루고 난 뒤의 일이었습니다. 이 실베스트로프의 작품은 처음 듣는 사람한테도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는 나는 이른바 신음악, 새로운 음악은 쓰지 않는다. 내 음악은 이미 존재하는 음악에 대한 응답이자 메아리다 라고 말합니다. 네, 실베스트로프가 1982년에 쓴 교향곡 5번입니다. 2014년 우크라이나에서는 친러시아 성향의 독재자 야누코비치를 몰아낸 유로마이단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실베스트로프는 이 혁명의 첫 번째 희생자였던 세르히 니고얀을 추모하는 합창곡 두 폭의 재단 그림을 발표했습니다. 19세기 애국신이었던 타라스 셰프첸코의 시 유언에 곡을 붙인 곡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수도 크이우에 거주하는 실베스트로프의 소식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 87세인 실베스트로프는 이 거대한 비극을 소리의 서사시로 형상화하게 될까요? 우리는 그것을 들을 수 있을까요? 우크라이나와 우크라이나인들의 평화를 가슴 깊이 기원합니다.